역전다방은 포아이즈 덕분에 문과와 이과, 기자와 군인의 눈까지 합해진 종합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양한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 박사님. 네. 겨울에 눈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뭐 물과 흙, 먼지 같은 게 섞여 있는 현타객이 되죠. 현타객이? 현타객. 나 감기약 말고 처음 현타객이란 말 들어봤어. 교수님? 예. 눈이 녹으면? 봄이 오고 개구리가 튀어오릅니다. 개구리. 군인 입장에서 눈이 오면?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악마의 비듬. 악마의 비듬. 봄에도 그래요. 봄에도 있어요. 축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있죠? 벚꽃 축제. 그렇죠. 거기서 밑에 사진 찍고 난리 나잖아요. 군인들은 그거 보면 또 이가 갈려. 봄에 비듬이 또 난다.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면 그것도 너. 군인들은 사시사철 힘들어요. 예.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금이랑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린 이후에 좋아요 숫자가 4배가 평상시보다 4배가 늘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먼저,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봄이 올 거라는 희망마저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곳은 눈보라와 혹한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다들 어려운 시기겠죠.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더 심하죠. 네, 전쟁이 나면 인플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916년 초에 영국의 식료품 가격이 전쟁 전에 비해서 한 최고 70%까지 인상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프랑스도 한 50%까지 올랐는데 그럼 러시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프랑스가 50%면 러시아는 한 100%? 거의 비슷합니다. 114%까지. 좀 의문사항이 1916년 농사가 러시아 농사가 풍작이죠. 이게 풍작이었거든요. 특히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정 안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1916년부터 1917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농작물 보면 840만 톤이 넘어요. 옥수수하고 밀하고 합해가지고. 그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쟁을 치르면서도 배급을 한다 해도 비교적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배급이 가능한 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왜? 제대로 효율적인 분배가 안 되면서 이게 농촌과 도시 간에 아주 깊은 골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좀 덜 가고 더 가고 하는 데는 있을 수 있지만 풍족한 농산물이 생산이 됐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저도 공부를 조금 했을 때는 러시아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와 농촌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사회에서만 살다가 큰 나라에 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죠. 이게 경제가. 그러니까 도시는 농촌에게 공산품을 제공하고 공산품을 받는 대가로 농촌이 곡물을 도시에 제공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운영이 되는데요. 모든 공업이 이 군수공업으로 몰빵을 하다 보니까 소비재 산업이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성냥이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데 성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불을 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쇠쟁기. 러시아가 나무 쟁기를 쓰기 때문에 툭하면 이게 부러지는데 도시에서 쇠쟁기 사오면은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받는 대가로 곡물을 도시에 제공했는데 도시에서 성냥도 안 오고 쇠쟁기도 안 오니까 곡물을 도시에 내다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농촌이 식량이 많고 도시가 식량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농촌은 자급자족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화폐 경제가 없을 정도로 약간 구시대적인 후진적인 경제였다는 거죠. 전시 인플레 때문에 화폐가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농민들이 화폐를 받아봤자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축들에게 줄지언정 도시에 내다 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보 입안 생각하면 됩니다. 바보 입안 생각하면 손에 못이 박히면서 땅을 일궈야지 먹고 사는 육체 노동만이 신성한 행위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시 사람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에 대한 불신, 어떤 원망, 이런 적개감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 이참에 잘 됐다. 뭐 갖고 올 건데 나 돈 안 받아. 이러면서 약간 도시민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지금 좀 있네요. 너희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나는 식량 있거든. 이게 바로 노동의 가치야. 더더군다나 도시와 농촌을 그나마 연결해 주던 것이
쉽게 철도였는데 이 철도 체계도 이제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내 철도 체계가 그렇게 안 좋아요? 국토가 넓어서 독일에 비해서 아주 성기게 철도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기관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관차가 이제 고장이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고칠 수 있는 부품 같은 게 수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때 보수하지 못하면서 이 교통 체계마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관차를 이제 자국 생산품이 아닌 수입품을 썼었나요? 대개는 그렇죠. 예, 예. 뭐 식량도 부족해요. 그다음에 물류 체계도 무너지고 군대에서도 이제 보급 체계가 무너지니까 각 분야에서 지금 하중에 걸리게 되는데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역시 이제 빵일 텐데 네. 밥일 텐데 배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길게 줄을 서서 이제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1917년 러시아 전력으로 2월 22일, 23일에 도시에 특히 이제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가정주부와 여성 노동자들이 한 2시간, 3시간 오도도를 떨면서 빵을 기다렸는데 빵이 끝났어. 끝난 거예요. 어. 그때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위에 남성들이 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 전체 도시가 이제 시위대로 덮이게 된 거예요. 시위대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그래서 뭐 식량 제도를 내놔라 이거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정치적 구호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냄가를 쫓아내라, 축출하라. 이 냄가란 말이 러시아 말로 독일 여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황비. 예, 알렉산드라 황후를 말하는 거죠. 독일 핏줄인데 러시아에 와서 국정을 농락하면서 혹시 뭐 스파이짓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게 되면서 혐오의 어떤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도 전체가 시위대로 넘치면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죠. 뭔가 타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때 니콜라 2세는 모길리오프 전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열차를 타고 수도로 오는데 수도에 오는 도중에 보고서를 받습니다. 네. 이제는 군대까지도 말을 안 듣는다. 군대도 아니 왜 저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러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진압하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봉기와 군대 관계를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19세기에 프랑스를 생각해 보자면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30년, 1848년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군대에 의해서 병사들은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 용병 그리고 룸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조폭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프랑스로 와가지고 용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병사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의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동정의 대상이라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위에서 명령이 내려면 아주 뭐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왜냐면 난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민 봉기자들이 군대를 봤을 때 저들은 우리를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 정부군의 무장 정도와 시민 봉기자의 무장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포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시민 봉기자들이 조금만 더 세를 모으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정부군을 밀어붙이면 정부군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무기고만 잘 털면은 그렇게 되면은 혁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 대포를 빨리 빼와라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리는요. 요즘처럼 직선 도로가 아니고 아주 좁은 꼬불꼬불한 그 도로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직선으로 돼 있어야지 대포를 쏴서 시위대로 제압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건물들 이미 막고 있어서 쏠 수가 없는. 그래서 대포를 보통 광장 같은 데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쟁사에서 배웠던 나폴레옹 3세가 한편으로는 전쟁의 실패자, 뭐 실패한 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편에선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가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재건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건물과 도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꼬불꼬불한 도로면 시민 시위대 못 막으니까 직선으로 해서 대포 쏘려고 막은 거예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것도 있죠, 진짜. 이 심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도 컸어요. 그거. 그리고 만약에 시민 봉기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부군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혁명이 실패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레미제라블에서 많이 나온 1832년 봉기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19세기 그 중후엽이 되면서 무기가 새로운 무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군대의 무장 정도가 달라졌네요. 뭐 기관총 나오고 장갑차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의 무장 정도와 정부군의 무장 정도에 이제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서 넘사벽의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 봉기자가
정부군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아. 이게 잘 드러난 사실이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시민 봉기자가 정부군을 제압해서 혁명을 일으키던 시대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다른 그래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사회민주당도 이제는 그 의회에 가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 봉기자가 정부군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변화가 프로이센의 그 선례를 따라서 네. 모든 국가에 징병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그 병사들이 이제는 용병이라든지 lumpen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젊은 남성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관계가 생기네요. 그렇죠. 막 시위대가 앞에 있는데 야 아들 듣고 싶어 막 예. 이러면서 가족들이 시위대와 마주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군복을 입기 전에는 이들도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민들, 노동자, 농민들에게 총을 당기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재밌어.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재구성을 해보면 전선에 있던 니콜라이 2세가 진화명령을 내렸고요. 진화명령을 받은 최고 사령부가 그런 명령까지 냅니다. 총알을 아끼지 말라. 쉽게 말하면 다 발포에서더라도 다 진압을 하라는 얘기였는데 그런 진압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45도 각도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 허공에 대고. 네네. 그래서 장교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명령에 따르라고 하니까 그 순간 병사가 그 장교를 사살하고 총을 들고 시위대 합류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군사령부에서도 네. 병사들을 동원하면은 사령해서 시위대에 갈 수 있으니까 아예 병영과 막사를 못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황제에 충성하는 근위대 같은 경우들도 다시금 전선에 나가서 그렇죠. 저희 지난번 부실러 봉쇄 때 다 소모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아무래도 충성심이 약한 부대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이미 그 전쟁에서 닳도록 달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기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혁명으로 번졌고 지금 수도를 지키는 군인들이 시민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러면 혁명이 성공해서 니콜라이 2세는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모길요프에서 페트로그라드로 가는 열차 안에서 군대가 등을 돌리고 시위대에 가담한다는 얘기 듣고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하야를 결정해요. 선언을 합니다. 이미 그 가는 길에 생각을 예, 했거든요. 그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그 동생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 동생도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황제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뭐 전혀 그 자기의 신변이 그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황제 자리가 단두대야. 예. 그래서 제안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재정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음력을 썼잖아요. 예. 러시아도 이 달력이라는 게 보통 종교에 많이 관련돼서 달력을 사용하니까 러시아는 정교회잖아요. 똑같은 달력 써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가장 일반적인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인데요. 러시아에서는 그레고리우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체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가끔가다 이제 혼동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의 어떤 격변은 3월 달에 일어났는데 왜 역사책에서는 2월 혁명이라고 부르는가? 아까 2월이라고 하셔서. 예.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10월 혁명이라는 말도 쓰고 어떤 책에는 11월 혁명이라는 말도 쓰냐 하는데 이게 이거 역법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그 그레고리우스력에서 13일을 빼면 이게 율리우스력이 됩니다. 반대로 율리우스력에다가 13일을 더하면 그레고리우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격변이 2월 23일쯤에 일어나는데 여기 13일을 더하면 3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달인데 역사학자들은 2월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혁명, 즉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는 그 격변이 1917년 10월 25일에 일어나는데 실제로 소련 시절의 혁명 기념일은 11월 7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볼셰비키가 집권을 한 뒤에 율리우스력 사형을 폐지하고 그레고리우스력을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생긴 것이죠. 그럼 우리 또 뭐 음력설 세듯이 또 러시아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다른 날짜에 세잖아요. 1월 달에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1월 달에 크리스마스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좀 TMI인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색채를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월 달에 있었는데 러시아 색채를 지워버리면서요. 이제는 12월에? 이제는 서방처럼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죠. 조금 더 과학적인 TMI를 하자면은 율리우스력은 로마 시대 때 말 그대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공한 건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일단 지구가 1년이 며칠이냐 이 지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쭉 그 당시엔 계산해 보니까 1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365일이 아니다. 365.251이다. 네. 하루에 4분의 1, 0.251이 더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윤년을 둔 거죠. 네. 이것도 점점점 천문학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틀리다. 그래서 365.2422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날짜 반영할 거니까 365.24251로 근사하자. 그러면 기존에 0.251 더해주는 것보다 다시 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0.075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0.075일은 어떻게 그럼 보상할 것이냐. 보상해 줄 것이냐. 기존에 4년마다 한 번씩 두던 윤년을 갖다가 400년 중에 3번은 빼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윤년 두는 순서가 1600년이나 2000년 같은 때는 윤년을 갖다가 세고 맞아요. 근데 그 100년 중에서 그 사이에 있는 4로 안 나눠지는 1700년, 1800년, 1900년은 윤년을 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정해 준 게 그레고리역이에요. 자칫 잘못 태어나면 200년에 한 번 생일 파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생일 수가 파티 있죠. 못해. 근데 물론 뭐 어차피 2월 29일을 잘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년의 제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됐군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레고리우스력이 더 앞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과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문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정교회 측은 이 가톨릭 측의 그런 어떤 그 변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그 전통을 해왔는데. 지켜왔는데 뭐 때문에 그걸 바꾸느냐 하면서 그 그레고리우스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20세기 들어와서 러시아 달력과 서방의 달력 사이에 13일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스탠스 괜찮은데요?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짜르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 큰일이다라고 하는 국가들 많잖아요. 예. 누구보다 안 달란 사람이 있다면서요? 스위스에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스위스의 한 남자요? 예, 이 사람이 그 스위스에 있으면서 외쳤던 정치구호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자국의, 자기 나라의 패배를 촉진하라. 러시아의 패배를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모든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패배해라. 독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정부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되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정부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패배를 바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 전 세계적인 뭔가를 꿈꾸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런 말은 들어봤잖아요.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가 승자입니다. 예. 근데 모두가 패자입니다를 외치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구호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국민봉기 일으키고 내전으로 넘어가는 건 보통 공산주의 쪽. 예. 그래서 이름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고요. 못 들어봤는데? 이런 이름은 본명이고 네. 널리 알려진 이름은 레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다가 1917년 2월 혁명 소식을 듣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스위스에서 러시아까지. 재밌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때 당시에 레닌은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인이었어요. 레닌이 사실은 집권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셀럽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전 노선이었기 때문에 전쟁 동안에 이 사람의 노선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면 골치 아파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더더군다나 러시아에서 그런 격변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더 강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요. 전제정에 맞서 싸우면서 핍박을 받아 외국에서 고초를 겪은 그런 사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일종의 민주투사로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레닌 이거 너 걸리기만 해. 자칫 잘못하면 레닌 바로 체포해서 그냥 저기 안 보이는 대로 데리고 가.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랬죠. 프랑스 혁명의 나라잖아요. 프랑스는 절대 안 됐었고 영국도 생각해. 야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줘서 레닌이 러시아로 돌아가. 그럼 러시아 완전 아수라장 될 텐데. 러시아 떨어져 나가?
그럼 그 병력들 전부 다 서부로 올 텐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탁 안 돼. 영도 안 돼. 너 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접촉해 본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독일 대사관 쪽을 통해서 외무부랑 접촉을 해보니까 외무부에서도 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해야 되나 말야 되나 해서 그 다음에 상의한 게 바로 독일 총참모부의 루덴도르프였습니다. 근데 루덴도르프는 고민을 해보더니 이거 좋은 순회 허가해 주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레닌이 돌아가는 게 왜 독일에 도움이 되지? 이 레닌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봉기를 일으키자는 혁명가가 이런 위험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딱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러시아가 더욱더 혼란해지면은 독일과 강화를 하겠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내드릴까라고 했는데 레닌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답니다. 독일? 왜 하필 독일이야 근데 이게 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부탁은 레닌이 했는데. 네, 독일이랑 뭐가 문제냐면은 독일을 통해서 만약에 러시아로 들어가면은 독일은 지금 적국이잖아요. 가뜩이나 러시아 내에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너 독일이랑 무슨 내통하려고 반란 일으키려고 왔지. 이런 식으로 딱 찍혀갖고 간첩으로 그죠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니까.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 나는 독일 땅을 통과하지만은 독일 땅은 안 밟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행선 타게 해달라?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는 마음이 가능한데 나는 단지 독일을 거쳐간 것일 뿐 독일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열차 한 량을 제공해달라. 그리고 이 열차는 독일과는 전혀 무관한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흔히 봉인열차라고 하는데 전 그래서 옛날에 봉인열차 얘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를 완전히 잠가놓고 보물을 숨긴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완전히 열차 겉을 다 뭘로 감싸갖고 밖이 전혀 안 보이게 한 게 아니었나.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독일에 가서 이게 레닌이 탔다는 열차라고 보니까 사실 그것도 가짜 열차지만 그냥 똑같은 일반 객차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의미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봉인은 옛날에 무역할 때 관행인데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물건을 수출할 때 그냥 놓으면은 중간중간 거쳐가는 국가에서 한 번씩 세관에서 뜯어보고 관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러면 관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완전히 포장을 해갖고 봉인을 딱 해놓으면은 이거는 A에서 B 갈 때까지 중간에 빼돌릴 거 아니니까 그냥 세관은 무사 통과 이런 식으로 하려는 그런 관행 때문에 붙은 거라고요. 프리패스네, 프리패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밌는 조치들을 취해요. 쥐리히에서 출발해갖고 딱 독일 국경에 왔을 때 딱 독일 군부에서 나온 장교들이 준비된 열차에 타십시오 하면서 딱 2량을 내줬는데 이때 레닌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레닌의 부인도 같이 가고 또 지노비에프라고 되게 유명한 그 당시에 레닌과 같이 망명하고 있던 혁명가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지금 같이 가는 거에 갖고 사람이 제법 많았다고요. 그래서 한 량은 짐차가 하나가 있었고 한 량이 이제 역에 객차가 있었는데 유럽 열차들은 유럽에 가서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컴파트먼트식으로 돼 있잖아요. 한쪽엔 복도가 있고 한쪽엔 방처럼 돼 있어갖고 3등석 한 칸은 거길 지키는 독일 장교들이 타고 나머지 7칸을 망명객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상 거기다가 바닥에 이 분필로 그어갖고 여기는 러시아 땅, 영토야. 여기는 독일 땅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고요. 그래서 요 선은 절대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넘어갔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독일을 거쳐가는 동안 그럼 먹을 거라든가 이것저것 편의한 거는 누가 날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금을 넘어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스위스 국적. 그래서 스위스 국적인 사람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남아있냐면은 레닌이 나중에 가서 난 절대 독일 첩자 아니야. 절대 접촉 없었어 얘기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내용들을 그냥 공개한 거죠.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 것에 2배 이상 루트를 선택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3일 동안 베를린으로 쭉 거쳐갖고 독일의 저 북쪽에 발트해 연안까지 쫙 가서 그래서 말메 쪽으로 해서 역시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로 이렇게. 멀리 네. 들어갔다. 그래서 저 페트로그라드 핀란드스키역에 도착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러시아에 갈 때 핀란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거든요.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핀란드역이 종착역인데 거기 나가는데 한쪽 편에 그 열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제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환영 인파가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왔다고 모자를 딱 벗어서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본 사람 같죠? 스탈린. 혹시 저희가 아는 그 사람이에요? 스탈린처럼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죠. 그려 넣은 거죠, 일단. 예. 스탈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레닌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자 후계자이다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네. 자기의 권력을 굳히려고 했던 네네네.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레닌 옆에 스탈린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스탈린은 외국 망명을 하지 않고 러시아 현지에서 계속 지하 활동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귀국 절차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래서 역사는 좀 배우고 뭔가를 해야 돼. 자기가 그거를 미래까지 생각했으면 환영하는 인파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내리는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예. 옛날에는 사진이 깔끔하게 인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기 네. 때문에 그렸죠, 좀. 그 위에다가 붓으로 덧칠을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소련에서 나온 책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없던 걸 넣기도 하고 우리가 기록 말살용이라고 하죠. 나중에 숙청되면은 사진에서 다 지워버리는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그 필름 카메라의 뽀샵을 제일 잘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 러시아요? 예. 독일의 희망, 그리고 프랑스와 연합군의 절망. 레닌은 러시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줬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닌이 러시아를 지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까? 이때 짜르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제는 전제정치가 무너졌으니 러시아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확립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 노선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속 독일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러시아는 그럼 입헌 군주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제군 주장했죠. 귀족 기반의 지배계층이 있었던.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원래 니콜라이 2세도 그렇고 아버지가 알렉산더 3세죠. 입헌 군주제를 격렬히 반대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입헌 군주제라는 것도 헌법이 있고 헌법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가해지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러시아 같이 복잡하고 아주 모순에 찬 나라는 민주주의를 허용하려면은 예를 들어 계급별로 정당이 생기고 종교별로 정당이 생기고 민족별로 정당이 생기고 이거는 근데 통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초월적인 존재로 모든 이해관계 위에서 조정을 해야지 국가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가가 굴러간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전제 군주의 어떤 논리가 많은 사람에게 먹혀들던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임시정부는 한마디로 독일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상황. 영국과 프랑스와 우리가 계속 잘 지내려면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야 돼. 잘 보이려니까 야 군대 더 밀어넣어.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하는 거고 레닌이 이걸 뒤집으러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 반대파인데 레닌이 이걸 어떻게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레닌의 입장은요. 제1차 세계대전은 민중의 전쟁이 아니다. 지배계급들의 상호 충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 전쟁이기 때문에 왜 지배자들의 싸움에 우리 러시아의 아니면 그 유럽의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되느냐. 전쟁을 빨리 끝내자.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임시정부를 타도해야 되죠.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에는 뭐 사회주의자들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죠, 지금 모든 그룹들이. 근데 그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온건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을 끝내긴 끝내되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협상을 벌여서 일반 강화를 통해서 전쟁을 한꺼번에 끝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모든 국가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전쟁을 끝내기 전까지는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이게 바로 온건 사회주의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함께 정부를 꾸리죠. 근데 반면에 볼셰비키, 레닌은 전쟁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빨리 끝내야 된다. 예를 들면 단독 강화. 그러니까 독일과 러시아만이라도 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끝내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레닌의 입장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굳이 우리가 지원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아마 분명히 혼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남아있던 스탈린은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입장도
슬며시 공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체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뭐랄까 극단적인 요구를 했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데 스위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스탈린에게 열받아 있던 사람이 바로 레닌이었어요. 저 쫄보 저거. 예. 와가지고 일단 혼냈겠죠. 혼낸 다음에 내 입장을 따라라고 하면서 다 막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볼시비키의 입장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단독 강화. 예.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노선을 택하죠. 근데 그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내려지게 된 거죠. 그게 1917년 4월에 있었는데요. 볼시비키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레닌이 워낙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정할 수 있었고 레프 트로츠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트로츠키는 어떻게 말하면 2인자일 수 있는데 트로츠키가 레닌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의 노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독일이 이제 큰일인데 우리 어떡하지? 저희가 봤지만 베르댕에서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만 빠져주면 이건 진짜 독일에게는 천사의 구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마침 레닌이 귀국을 하게 되고 레닌이 들어가서 트로츠키가 야 역시 이 스위스에서 배운 놈이 말이야.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볼셰비키 노선은 그래 완전 전쟁 반대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비자 로비 활동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러시아 지금 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처칠이 그런 말을 했죠. 독일이 봉인연차를 통해서 레닌을 러시아로 보낸 거는 러시아라는 큰 물통에 티푸스나 콜레라균을 뚝 떨어뜨린 거랑 똑같다. 근데 문제는 그 균이 또 확 번식해서 오염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분 줘야죠, 양분. 그렇죠. 양분을 줘야 되는데 영국 정보부에서 이 당시에 딱 볼셰비키들의 활동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 활동이 열심인 거예요. 홍보전, 선전전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돈 없이 안 되는데 쟤네들 돈 엄청나게 홍보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저 뒤에 물주가 있다. 그런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 당시 외무부에서 레닌에 그냥 보내주는 것 플러스해서 비자금까지 대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돈으로 2,600만 마르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니, 엄청 많은데요? 그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해갖고 비밀리에 볼셰비키들에게 넘겨줬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배급에 시달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 큰 돈을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진짜 이제까지 뭐 봉인연차를 통해서 독일과 내통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렇게 알리바이만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독일 돈이 볼셰비키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야말로 빼박 반역인 겁니다. 독일 측에서도 이런 비자금 조성과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사실 독일도 당연히 비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몰래 밀무역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독일에서 수급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물자들을 사오려면은 중립국을 이용한 밀무역이 필요했는데 지금도 러시아가 이것저것 경제 제재 당하니까 중간에 낀 나라들, 구소련의 무슨 스탄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렇죠. 엄청 호황이라고 하듯이 항상 이런 중립국들이 그 당시에 그런 통로로 이용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통로로 잘 활용되던 나라가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일단 중립국 덴마크로 물건을 수출합니다. 그럼 덴마크에서 뭘 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택가리를 하는 겁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돼 있는 걸 갖다가 싹싹싹 다 지우고 메이드 인 덴마크로 바꾼 다음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외화는 이제 덴마크에서 커미션 좀 띄고 이제 비밀리에 스위스 계좌로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자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 전형적인 머니 런더인데 이게. 그죠. 이렇게 돈 세탁을 한 거 중에 일부를 갖다가 쓱 볼셰비키들의 뭐 스위스 계좌로 넣어줬다 아니면 뭐 스웨덴 무슨 계좌로 넣어줬다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택가리에 이용되는 물건을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독일의 특산품들을 수출해야 됩니다. 우리 뭐 독일 특산품 얘기하면 독일 화학 강국이니까 뭐 의약품 같은 것도 있겠고 렌즈나 뭐 그런 광학 제품도 있을 것이고 이거 우리 많이 쓰는 요거 연필이요? F사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당연 우리가 독일이 잘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수출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또 독일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당시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밀수를 해서라도 사고 싶었던 그 독일의 제품이 뭐였을까요? 그거 아스피린 아니에요? 향수?
군인들한테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차마 말하기가 힘들어. 콘돔? 정답 나왔습니다. 이게 왜 독일 특산품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은 이게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사실 전 세계 콘돔 보급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화학이 발달했으니까. 맞아요. 독일이 이렇게 화학 강국으로서 재료를 잘 다루니까 아주 그 적합한 물성을 가진 이런 제품들을 잘 생산해냈고 특히 여기에 결정타 역할을 한 것이 독일이 19세기 후반에 이 콘돔을 갖다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자국 군인들에게 필수 보급품으로 나눠주기 시작한 거의 첫 국가가 독일이었어요. 반면 영국이나 미국은 이런 도덕적 관념이 좀 아직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어갖고 군인들에게 이걸 지급을 안 했어요. 그 결과는 전쟁 뒤에 나타나죠. 전쟁 뒤에 영국과 미국은 성병 창궐로 굉장히 이걸 퇴치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볼셰비키들을 지원하려는 이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이 볼셰비키 혁명을 지원한 제국주의자들의 콘돔 이런 말도 한때 유행을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 국민들 이 레닌이 이런 독일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쯤이에요? 사실은 이게 역사학계에서도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독일의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레닌이 활동했다고 하면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혁명 자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첨예한 쟁점이었는데요. 역사가들의 그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독일 총참모부가 레닌에게 건네줄 돈으로 떼놓은 항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빼박인데 1917년에 러시아 임시정부가 볼셰비키를 그 공격할 때 상당히 그 중시했던 근거가 쟤네들은 우리의 적국이었던 독일의 돈을 받아서 활동하는 놈들이다라고 엄청나게 그 선전을 하는데 그 문서는 지금 독일에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볼셰비키 지도부 내지는 레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사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출발은 있는데 예. 도착은 기록이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 소비에트 연방에 건재하던 시절 1991년까지는 철저히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소비에트 체제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그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실제로 독일의 자금을 받아서 활동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거 받았다는 걸 알면 레닌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든 철저하게 없앴겠죠. 예. 없앨 수도 있는데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돈이 실제로 볼셰비키에게 전달이 됐는데 레닌이라든지 최고 지도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진급 혁명가들에게 전달되어서 거기서 흐지부지 사용되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억인데요. 그 활발한 선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건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것은 또 뭐 당원들의 당비라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볼셰비키가 지하 정당일 때는 아주 그 소수의 음모 정당이었는데요. 1917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집권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독일 자금이 볼셰비키의 혁명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아직까지도 의문부 내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겠지만 열차를 타고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귀국하게 되는 데에는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독일 총참모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러시아는 임시정부의 이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는 분명 전쟁을 계속해야 되고 프랑스와 영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군인들이 뭐 다 시민 편으로 돌아서고 막 전쟁하기 싫어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가 러시아에서는 만연한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도 어떻게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안에서는 또 안에서 전쟁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겠다라고 표방을 했고 여기서 결국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영국과 프랑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전쟁을 지지하는 국내 정치 세력을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전쟁에 반대하는 볼셰비키의 기세를 꺾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 포석으로 동부전선에서의 승리를
갈구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질문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은 그들은 왕정복고를 바라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할 때 이것을 민주주의 대 군국주의의 그렇죠. 대결로 네. 봤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게 껄끄러운 게 러시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전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선전이 사실 먹혀들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이 다 맞네요. 영국과 프랑스로서는 러시아의 의회 민주주의화가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2월 혁명 직후에는 러시아군이 이제 붕괴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장 공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새롭게 전쟁 정황이 됐던 게렌스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래도 군대를 좀 추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 장군 중에서, 그러니까 구 러시아 장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브루실로프였던 거죠. 그리고 2월 혁명의 열기가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았을 때 여름에 공세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연합군을 좀 도와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는 공세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장교들이야 뭐 우리 전쟁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병사들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참 심각했죠. 이 당시에는 특히 독일 쪽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평화 공세를 합니다. 독일이 레닌이라는 병균을 똑 떨어뜨리는 것 플러스 이제 전선에서는 우리들 많이 쓰는 확성기 선전전을 합니다. 또 러시아 병사들이 교육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 당시 러시아 군대 내에서 일부의 글 읽을 줄 아는 지식인 병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병사들의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신문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게 원래는 독일과 저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들이 피 흘리는 게 싫어갖고 우리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겐 피를 흘리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판에 지금 끼어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막 같이 맞장구를 쳐주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내가 그동안 속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점 울분이 쌓여가고 있는 그 겁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 돈은 저 귀족놈들 왕이 다 처먹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촌의 병사들이 저 제국주의자들한테 네.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병사 소비에트가 조직이 되고 장교들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래서 독일이 5월 12일에 아예 각 부대에서 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부대에 전령을 보내 백기 들고 무슨 내용을 보내냐면 우리 휴전 맺자 부대 각 차원에서 부대별로?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하는데 현장 휴전. 네 놀랍게도 이 당시에 러시아군 전방에 240개 사단이 있었는데 네. 이 백기 들고 갔을 때 한번 만나보자 하고 160개 사단이 접촉해 그 중에 38개 사단이 오케이 우리 같이 휴전 맺자 자기에 동의한 겁니다. 후방에 명령이 없었는데도 휴전을 맺을 정도고 이 정도 지금 군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그대로 끝나는 지금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살짝 말을 못하자면요. 우리 저번에 1914년, 15년 크리스마스 때 무인지대 축구정도 축구, 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러시아 병사들이 독일군 참호에 가서 소세지 나눠 먹고요. 이야. 독일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참호에 가서 보드카 얻어 먹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같이 공연도 보고 막. 예, 이게 예. 제일 심한 쪽이 주로 북쪽 페트로그라드와 가까운 쪽이 이게 제일 심했고 아무래도 그쪽은 배운 지식인 병사들이 많이 또 선동을 해놨으니까 이게 페트로그라드에서 멀면 멀수록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겁니다. 저 남쪽 전선 우크라이나 쪽 전선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군기가 좀 살아 있어갖고 거기서는 안 듣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 후르실로프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뭔가 병사들을 다독이거나 뭔가에 심기일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브루실로프 이름값만 있으면 좀 기대가 됩니다. 브루실로프가 이제는 전선 사령관이 아니에요. 총사령관입니다. 참 근데 이건 브루실로프 할아버지가 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은 있죠. 왜 자기가 16년에 성공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이 안 돼요. 특히 북부나 이런 데는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군기가 막.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한 좁혀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북부 전선군이나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루마니아 전선의 루마니아군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공격해라. 대신에 너희는 알아서 공격하되 그 효과는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앞에 있는 독일군이나 아니면 오호군을 잡아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내가 집중하는 건 어디냐면 갈리치아 쪽이다. 그래서 남서 전선군이 갈리치아의 최고 요충지인 렘베르크 정도만 탈환하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한적인 목표를 두는 거예요. 저 렘베르크 탈환인 겁니다.
그나마 저쪽이 사회주의 모델 덜 들은 상태이고 군기가 좀 살아있고. 그 앞에는 아주 약한 오헌군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작은 승리로서 뭔가의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실 이 공세의 목적이 군사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강한 겁니까? 정치적인 게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우리 역할을 했다 정도만 보여줘도 성공이거든요. 하지만 독일 입장에선 우리의 지금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충격을 또 줄 수도 있고. 자, 공세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써왔던 브루실로프. 과연 이 해법으로는 어떠한 전략을 내세웁니까? 일부 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직을 해갖고 더 극단적인 형태의 결사대를 또 하나 조직합니다. 극단적인 형태? 죽음을 각오한 것보다 더 극단적인 게 있어요? 여성으로 조직된 결사대를 또 조직합니다. 여성 결사대요? 네. 아예 그 지휘관까지도 여성이면 더 선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낙점된 인물이 바로 마리아 보치카료바라고 하는 저 인물입니다. 열혈 애국 여성들이여 전투부대원이 되라라고 선전을 하니까 정말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총사령관 코르니로프가 볼셰비키를 끝장낸다는 명분하에 9월 10일 날 병력을 이끌고 수도로 향합니다. 페트로그라드로 향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켈렌스키는 이 진군을 군사 반란, 즉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한테 손을 내밀게 되죠. 1917년 10월 25일에 혁명군이 총공격합니다. 총공격을 해서 겨울궁전을 점령하고요. 러시아는 이제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볼셰비키 당이 집권하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